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로 전국 팔도 씨름판을 휘어잡았던 집안이 있었어요. 씨름판에서 그들을 만난 경쟁자들은 하나같이 적수가 없다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였을 만큼 대단한 장사집안이었어요. 그 대단한 장사집안 사람들은 씨름판의 우승 상금으로 걸린 황소란 황소는 모조리 휩쓸었고 그렇게 마련한 자본을 바탕으로 큰 부를 이루었죠. 장사집안의 몇 대손 외손녀가 저이기도 하고 저의 사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짧은 몇 마디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장사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은 외손녀인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껏 작은 잔병치레 하나 없었을 정도로 무척이나 신체 건강했고 집안의 재력을 이어받은 홀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유복하게 자랐어요. 물론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오만을 떤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참 반듯하고 착한 처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죠. 정 많고 인심 좋은 엄마의 교육을 받으며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왔거든요. 그런 저는 가난한 외동아들 집안에 딱 하나 있는 며느리이기도 해요. 시댁은 시어머니와 시부, 그리고 저희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가뜩이나 정 많고 인심 좋던 엄마는 동양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던 시어머니와 아주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죠. 그래서 친정과 시댁은 종종 여행도 함께 다니고 양가 동반 외식자리 등 가족 단위의 모임도 꽤 많았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들이, 특히 시어머니가 참 많이 고마웠어요.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외로운 처지가 된 엄마에게 아주 좋은 벗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억하심정이나 질투 따위는 전혀 품지 않은 채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옛말이 있죠. 당시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같기만 하다면야 어떠한 근심걱정 하나 없이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일 것만 같았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두 번째 부모나 다름없는 분이자 엄마에게는 늙음하게 만난 좋은 벗이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심장마비였대요. 유언 한마디도 못 남기셨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랑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켜들었어요. 죄스러워서 어떡하죠, 엄마? 어쩌겠니? 인명은 지천이라 하늘에 달린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그래도 나 너무 속상해.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며느리인 나한테도 사돈인 엄마한테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정신 차려. 엄마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아요?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니? 늙음하게 사부인처럼 좋은 법 만나기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엄마도 너랑 최서방만큼이나 가슴 아파.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 그래도 참는 거란다. 우리 사부인 마지막 떠나는 길이나마 여한 없이 편히 보내줄 수 있게끔 해주려고. 최서방이랑 사돈은 어쩌고 있다디? 장례 준비로 바빠. 나도 엄마한테 소식 전할 겸 최서방 양복이랑 챙길 겸 잠깐 나온 거고. 그래서 부탁인데요, 엄마. 그래, 그러자. 응? 평생 힘들게만 살아온 우리 사부인 떠나는 순간만큼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엄마도. 그러니까 장례는 최고급으로 치르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자. 그게 고인에 대한 우리 가족의 최대한 예우이자 유족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 않겠니? 역시 우리 엄마야. 정 많고 인정 많고. 암튼 고마워요.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잘 치러볼게. 미처 심폐소생술조차 못했을 만큼이나 너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외딴 시골에서
농사일에 한창이던 중에 닥쳐온 불운이었던 탓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저와 엄마는 친아빠와 남편을 잃었던 때만큼이나 크게 상심했지만 그 상심을 잘 이겨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영면이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은 저희 남편과 시부일 테니까요. 저와 엄마는 망연자실한 남편과 시부를 대신해 최선을 다해 장례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를 묘지에 모시는 그 순간까지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시어머니 떠나는 마지막 길이나마 가난의 그림자 따위는 드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저와 엄마의 보살핌 덕분에 남편은 엄마를 잃은 슬픔을 꿋꿋하게 이겨내었지만 부인을 잃은 시부의 상심은 좀처럼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시부는 가난쟁이 남편이랍시고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 만난 것, 양껏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에 빠져 있었고 그 후회만큼이나 무척 고독해 보였어요. 저와 엄마는 시부의 상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아픔이 오죽이나 컸을까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데 사랑하는 부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시부의 앞날이 오죽이나 막막했을까요? 저는 그런 상심을 다 이해하면서도 시부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살아계신 시부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역시나 저보다 훌쩍 어른이더라고요. 시리에 빠진 채로 소주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던 시부를 위해 엄마가 먼저 저에게 제안했거든요. 사돈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어떻겠니? 적어도 부인상의 슬픔을 달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나야 좋죠. 되게 반갑고 고마운 제안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지.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혼자 남은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입장에서.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래. 너랑 최서방이랑 사돈이랑 우리 집에서 엄마랑 함께 당분간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긴 가족 잃은 슬픔에 제일 좋은 약은 가족일 테니까요. 양가 식구가 한 집에 모여서 복작복작 지내다 보면 아버님도 금방 떨치고 일어나겠지. 고마워요, 엄마.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줘서. 그날 저와 엄마는 혼자가 된 시부를 저희 친정으로 모셨어요. 동시에 저와 남편도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희 친정에 머무르게 된 시부는 며칠 동안을 불편한 집에 머무는 손님처럼 어색하고 뻣뻣하게 지내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편히 지내도 된다며 한사코 달랬지만 시부는 그런 저와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시부의 모습마저도 이해해 주었어요. 아무리 양가 사이에 왕래가 많았고 친근한 사이라고는 해도 명색이 시부되는 입장에서 며느리와 사돈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었을 테니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저와 엄마는 시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대접도 매우 잘해주었어요. 손님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대하는 대접이었죠.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시부는 사돈댁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마쳤고 어느샌가 부담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와 엄마는 시부를 향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지만 시부가 부인상의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추슬러 가고 있다는 생각에 저와 엄마가 내심 안도를 하던 어느 날 친정의 살림을 알뜰살뜰 도맡아왔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 중 가장 연배가 높은 여사님께서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을 대표해 그분들 모두의 사직서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몰랐던 저로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미안하다, 선이야. 나랑 다른 이모들은 더 이상 사모님 댁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어머님께 우리 사직서를 대신 좀 전해주련?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도 같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왜? 저희 부부랑 엄마랑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 시아버지 때문이구나. 그쵸. 아무래도 낯선 외간 남자가 함께 지내니 불편할 만도 했겠네요. 미안해요, 이모. 저랑 엄마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 때문은 맞는데 외간 남자이기 때문은 아니야. 네? 그 양반이 무슨 우리를 조선시대 종년 부리듯이 부려먹어서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겠다는 거지. 일단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여사님들 모두 저와 엄마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들인데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눠야죠. 저는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시부의 본성을 속속들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와 엄마가 출근해 집을 비운 시간 동안에만 벌어졌던 시부의 만행이었던 탓에 그동안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여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랬어요. 시부가 저희 친정집 더부살이에 적응을 마친 무렵부터 시부는 마치 조선시대 대감님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여사님들께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진짜 집주인인 저와 엄마조차 생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반찬 타박을 끼니 때마다 해대지를 않나. 행여라도 20첩 반상을 내오지 않았다거는 그대로 밥상을 때려 엎을 기세였고, 시부 본인의 빨래는 반드시 손빨래, 청소기는 전자파 나와서 해롭다며 꼭 손수 빗자루질에 손걸레질을 할 것을 강요했대요. 저희 친정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 큰 집에 직접 손걸레질을 하라니. 참. 더 웃긴 건 전자파 때문에 청소기 싫다는 양반이 무슨 담배는 또 그렇게 피워대는지. 담배! 외치는 순간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이 하던 일 내버려둔 채로 달려와 담뱃불을 붙여놓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신문! 외치길래 또 달려가 신문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번에는 신문을 차곡차곡 예쁘게 잘 펼쳐서 대령하지 않았다는 난리를 피웠다더군요. 그 밖에도 미처 담지 못할 시부의 만행은 너무나도 많았고, 평생을 가난쟁이로 살아온 삶에 대한 속풀이라도 하려는 듯한 시부의 집주인 대감마님 행세는 듣는 것만으로도 황당 퍼레이드였어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딴 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집주인이 행여라도 있었다가는 그날로 인권 모독이니 뭐니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까요. 심지어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었던 시부의 행동은,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양반이 글쎄. 괜찮아요, 이모.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조카딸이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참다 말대꾸라도 한번 했다 치면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더구나. 손찌검이요? 이모님들을 때리려고 했다고요? 왜 아니겠어. 하긴 집안에 선희씨 남편 말고 남자라고는 시부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려고. 그 사람이 남자는 힘 하면서 아주 진상이었어. 네, 잘 알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고 솔직하게 들려줘서 감사해요. 인사는 우리가 해야지. 사모님이랑 선이랑 우리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아니요. 인사는 떠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전 이모님들 이대로 보내드릴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니까 저 믿고 잠깐 휴가를 다녀오시는 걸로 해요. 휴가 동안 급여는 정상 지급될 예정이고 시부는 이모님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어떻게든 단속해 놓을게요. 여사님들께 한 달짜리 유급 휴가를 제공한 저는
시부의 만행을 곧장 엄마와 남편에게 알렸어요.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시부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잠시 눈치를 살피던 시부는 되려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깐깐하게 굴기는 사내 대장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뇨? 아버님, 지금 저희 어머니 얘기는 남자 여자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사도우미 여사님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이니 그 마땅한 인격적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우리 시절에는 다들 그러고 살았어. 남자가 힘이 세니까 미간만 살짝 구겨도 마누라의 여식은 벌벌 떨고 그랬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이랑은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고는 해도 그런 행동들을 지금 아버님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버님 자꾸 이러시면 하나 있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밖에는 안 돼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하늘에서 속상하게만 만들 뿐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안 그러던 분이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변해버리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랑 친정 엄마한테 얼마나 염치가 없을까요? 그동안 못해왔으니까 이제라도 순리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생각하는 순리라는 게 대체 뭔데요? 부잣집 며느리랑 사돈 등에 업었답시고 그동안 쌓여왔던 가난의 서름을 애꿎은 가사도우미 이모님들한테 화풀이하듯 쏟아내는 게 순리인가요? 그렇다면? 네? 내가 우리 아들내미 애비다. 세상 단 하나 있는 애비. 아들 잘 키워서 부잣집의 장가모네 나비가 부잣집 사돈 등에 업고 꼴랑 유세 좀 떨었기로소니 그게 책 잡힐 일이라더냐? 당연한 일이지. 아버님,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를 내? 여사님들의 말이 전부 맞았더라고요. 시부가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큰 소리를 내냐 외치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러 들였거든요. 다행히 엄마가 시부의 손찌검 시도에 분노한 저를 뜯어 말린 탓에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다행이었던 건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엄마가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 이 양반은 도저히 구제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덕분에 저와 엄마는 한때나마 시부를 향했던 측은지심을 완전히 거두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부와의 관계 또한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시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한 며칠 동안 연로한 엄마 대신에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한 달짜리 휴가를 떠난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의 빈자리도 채울 겸 시부를 잠시 지켜보기도 할 겸 해서요. 물론 시부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켜보기로 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시부의 사돈인데 내치는 명분이야 확실할수록 좋을 테니 그 명분을 최대한 분명하게 쌓고 다지기 위해서였을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부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식모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나갈 때는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집주인 대감마님 행세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이리 오너라. 문 열어줘야 들어오고 하다 제가 밥숟가락까지 공손히 바쳐야 식사를 시작할 지경이었죠. 가사도우미 여사님들께 했던 반찬 타박은 덤이었고요. 제가 불쾌한 기색이라도 한번 비출라 치면 어디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느냐며 손찌검이나 하려는 시흥도 모자라서 심지어 사사건건 저를 힘으로 휘어잡으려 들었어요. 여자만 사는 집안이라고 만만하게 본 거죠. 집안의 남자라고는 시부와 시부 본인의 아들인 남편밖에는 없었는데 아들이야 당연히 자기 편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결코 시부 편이 아니었어요. 시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저와 엄마의 명분 쌓기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었을 뿐. 그렇게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부와의 완벽한 관계 단절을 위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던 어느 날 시부가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더라고요. 사부인 퇴근하거들라 오늘부로 안방은 내가 써야겠다고 전해. 하다 이제는 안방까지 내놓으라고요?
뭐? 내놔? 여자 말본새가 버르장머리 없이 확 한 대 쥐어 박아버려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지 아주. 저기요 아버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집주인은 저랑 친정 어머니예요. 아버님은 손님이자 객식구일 뿐이고요. 그래 봤자 꼴랑 여자일 뿐이지.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나는 엄연히 남자고. 무릇 우리네 법도상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는 문간방 신세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 내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사부인에게 똑똑히 전하거라. 한 대 쥐어 박히기 싫거들랑. 너무 황당했던 저는 그냥 대꾸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결정적인 빌미가 생겼다는 미소였죠. 저의 속내를 까맣게 몰랐던 시부는 어깨에 힘 빡 준 채로 협박하는 투의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았고, 그런 시부를 제가 속으로 가짱케 여기는 사이 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한다는 시부의 말이 그 사부인 과부 처지나 내 처지나 피차 외로운 신세 아뇨. 그러니 어떻소? 이번 기회에 부부로 합쳐 사는 것이 딱히 재산이 탐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그 속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힘과 주먹을 앞세운 호세로 친정의 주인으로 군림하다가 결국에는 엄마의 제사마저 탐낼 속셈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시부를 내쫓을 명분을 시부 스스로가 완벽하게 쌓아준 셈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엄마는 말없이 눈으로 대화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때가 되었다. 이쯤 하면 명분이야 충분하게 쌓였으니 당장 저 흉악한 사람을 내쫓고 관계도 완전히 잘라내자는 생각. 눈빛으로 각오를 다진 저희 부부와 엄마는 시부를 안방에서 재웠어요. 그렇게 살 건 당연히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시부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 그날 미처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에 안방에 희희낙낙 잠든 시부에게 제가 다가갔어요. 인기척을 들은 시부는 마침 잠에서 깼고 저희 손에 들려있는 건 칼이 아닌 크루즈 여행 티켓이었고요. 무슨 짓이냐? 이 야심한 새벽에 버릇없이. 여자면 여자답게 얌전히 잠이나 처잘 일이지. 저희 식구끼리 급하게 크루즈 여행을 떠날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싶어서요. 여행? 어디 여자들끼리 감히? 그래서 허락을 받자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함부로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서. 어리석은 시부는 제가 자기를 비꼬는 줄도 모르는 채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마침내 힘으로 저를 굴복시켰다는 만족감이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부의 행동을 비꼬는 말을 계속 던져가면서 모종의 작전을 이어갔어요. 여자들끼리 감히 여행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아버님을 모셔야 하는 여자 입장이니까 아버님 티켓도 준비했고요. 그러주면 해외여행 아니더냐? 그쵸. 왜 싫으세요? 좋지, 좋다마다. 안 그래도 사내대장부 체면에 외국 한번 못 나가본 것이 지금껏 한이었구마는. 그럼 얼른 채비하세요. 여자인 저는 조신하게 아버님 짐을 챙기고 있을게요. 생애 첫 해외여행을 향한 기대에 부푼 시부는 전에 없이 굽실거리며 자신의 짐을 챙기는 저를 향해 무척이나 흡족한 미소를 보내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요. 그렇게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 저희 식구들이 시부와 시부의 짐을 내려놓은 곳은 크루즈 탑승 수속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저 황량한 모래사장일 뿐이었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라더냐? 크루즈 배 타는 곳이 아니라 감히 시아버지를 아침 대바람부터 꺼끌꺼끌한 모래를 밟게 만들어? 비단길로 모셔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상황이긴요. 크루즈 여행 떠나기 직전 상황이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얼굴 마주보고 살 일 없게 되기 직전인 상황이기도 하고. 싸움이라도 걸어 보시겠다.
여자가 어디 겁도 없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이 상황까지 몰렸으면서 아들을 믿는 건가요? 아님 본인의 주먹을 믿는 건가요? 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만만히 보이더냐? 그렇다면 한참 잘못 짚었어.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남자는 남자고 이 집안에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내 아들이다. 절대로 너 여자들 편이 아냐. 근데 어쩌죠? 나이 안 먹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상대도 안 될 거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내 남편은 지금 크루즈 여행 수속 중인데 당신 빼놓고 나랑 우리 엄마랑 남편이랑 딱 셋이서 떠날 가족여행. 경고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내는 거 아니다. 그것도 여자가 함부로? 그러다 맞는 수가 있어요. 알아먹겠니? 입만 열었다 하면 그놈의 여자. 아니, 여자한테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라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여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머리라는 걸 달고 태어났으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요. 가족여행인데 왜 우리가 당신을 빼놓았을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릴까? 당신 아들도 당신이랑 영 끊고 살겠다는 거잖아, 이 영감탱이야. 제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시부가 저를 향해 냅다 손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쪽은 오히려 시부였죠. 잠시 벙쪄있던 시부는 저에게 또 손을 휘둘렀지만 또 바닥에 나뒹구는 쪽은 역시나 시부였어요. 함부로 주먹질이나 해대려 들었던 시부에게 장렬한 저의 업어치기 이연타요. 너 뭐야 대체? 그동안 집안에 여자들만 있다고 얼마나 만만하게 봤을까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주먹을 앞세워 억누르려 들고 겉도 모자라서 안방을 내놓니 마니 말도 안 되는 재혼까지 들먹이면서 친정엄마 재산까지 욕심내고 그러다가 모래밭에 뒹굴고 나니 이제야 현실이 좀 보이기는 해요? 당신이 앞세웠던 그 알량한 힘이 내 앞에선 얼마나 가짱해 보였을지? 대답이나 해. 너 뭐냐고 묻잖아. 시합이 한번 이겨보자고 무슨 약이라도 처먹은 거야. 씨름판에 걸린 황소란 황소는 모조리 휩쓸었던 대단한 장사집안이 있어요. 그 대단한 장사피를 이어받은 외손녀가 지금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고 그 피를 물려받은 나는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고 차라리 지금 여기가 폭신폭신한 모래사장인 걸 다행히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었어 봐. 가짜는 영감탱이 벌써 어디가 부러져 실려가고도 남았지. 그제서야 제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부는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꼴랑 힘 조금 세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람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싹싹 비는 와중에도 그놈의 체면은 살려야겠는지 한마디 꼬박꼬박 협박을 섞어놓은 꼬라지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어. 평생 없이 살던 노인네가 갑자기 부잣집에 들어앉고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더구나. 그래서 욕심이 들었던 모양이야. 집안의 남자라고는 나랑 내 아들밖에 없으니 어쨌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다 내가 무지렁이인 탓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 식구들은 부인을 잃은 당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었는데 당신은 결국 우리한테 강도질이나 하려 들었다는 거. 잘못했다잖아. 사내대장부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그런 행동을 후회하면서 살아도 돼.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어도 손님 대접에 사돈 대접은 절대 소홀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복덩어리를 당신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니까. 실수라잖아. 그래서 사과하잖아. 남자가 남자답게 사과했으면 말이야. 여자는 여자답게 고분고분 고개 숙이는 맛이 있어야 여자지. 우리 부부랑 친정엄마가 그동안 왜 당신의 행패를 잠자코 지켜봤게? 이래서였어. 도저히 당신은 구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하는 척 당신 쫓아낼 명분 쌓았던 거야. 기왕지사 영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방 내놓으라며 부렸던 행패, 사부인이랑 재혼해서 재산 독차지하려던 욕심, 그리고 사과랍시고 뻗대는 지금 당신의 태도. 이 정도면 그쪽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이유도 당신과 평생 상종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겠지. 이제 우리 가족은 크루즈 여행을 떠나요. 가족이 아니게 되어버린 당신은
여기 혼자 남겨질 거고. 정해외니 크루즈 여행이니 가고 싶다면 사돈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가. 그래봤자 여행을 함께 나눌 가족 같은 건 더 이상 당신 곁에 없겠지만. 너 사내대장부 체면에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자신 있으면 어디 들이대 보던가요. 오늘은 푹신한 모래사장이었지만 다음엔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 될지도 몰라.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업어치기 한 판에 허리가 통으로 부러지는 수가 있다. 그렇게 시부는 황량한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고, 저희 가족, 저와 남편과 엄마는 유유히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외롭게 남겨진 시부 앞에 보란듯이요. 이후 시부로 인해 사직서를 냈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은 전원 복직했어요. 저와 엄마는 시부의 만행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의 상처를 다 녹여주었고 급여도 인상시켜주었죠. 시부는 저와 가족 곁에 더 이상은 얼씬조차 하지 못해요. 섣불리 까불었다가는 또 저의 업어치기 한 판에 나뒹굴고 허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이겠죠. 원래 주먹 하나밖에 믿을 거 없는 사람이 결국에는 힘 앞에 약한 법이고, 알량한 힘이나 앞세워 사람 업신여기는 인간들 치고 진짜 강자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알량한 힘을 무기 삼은 강도나 다름없었던 시부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스스로 지켜내었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장한 딸내미 맞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래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실린 법전이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법이지만 때로는 그런 법이 현재까지 존재했다면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란 아쉬움도 있어요. TV만 틀면 나오는 흉악범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목숨 같은 돈까지 빼앗는 사기꾼들, 돈 있고 힘 좀 있다고 갑질을 생활화하는 되먹지 않은 인간들, 그리고 제 손톱 밑에 상처만 아픈 줄 알고 타인의 고통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 드는 제 시댁 식구 같은 못돼 먹은 인간들한테 정의 실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치를 떨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느 며느리들처럼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친정 아빠한테도 못해드린 값비싼 선물도 하고 노력했었죠. 결국엔 그게 다 헛짓거리였단 걸 깨닫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해주면 해주는 대로 말이 많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바라는 통에 이런 인간들한테 괜히 돈 쓰고 마음 쓸 필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솔직히 최근 몇 달간은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미친 척하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맞붙어 싸워볼까, 버르장머리 없는 시누이 머리채 잡고 패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그 정도론 성이 안 차겠더라고요. 그때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가 궁지에 몰렸을 때 희망을 끊는 거다. 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니까요. 결혼 5년차 주부의 복수 열전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던 아빠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우리 가족은 세계 각지로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덕분에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4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지만 반면에 제 유년기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부터 갖은 텃세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친구들과 정이들만 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기에 제대로 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데 익숙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 있을 때는 굳이 직장 동료와 친분까지 만들지 않아도 됐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다 한국 기업에 취직한 저는 입사 초부터 사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 도도하고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웃겨? 지만 외국 생활했나? 하다못해 단기 어학연수라도 해외에서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딨냐고. 재수없게 발음을 굴리고 지랄이야. 신입 주제에 건방지게. 처음엔 제가 없을 때 흉을 보더니 시간이 지나자 아예 면전에 대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건 애교에 불과해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나 사생활 방탕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비하면 말이죠. 남자 직원들과 얘기라도 나누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성생활이 문란하다느니 정말 터무니없는 말까지 해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더니 조금 더 있다간 나도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내 발로 나왔어요. 퇴사 후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도 되고 월세며 생활비 걱정도 됐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미국 생활이 정리가 안 돼서 저 혼자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라서 서둘러 새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구하게 된 게 유학원이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했던 게 장점이 되는 곳이었죠. 저만큼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던 터라 원장님은 제게 특별히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1년도 안 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준비부터 납골당 선정까지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도와주셨죠. 그 고마움에 5년이나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것 같네요. 원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들한테 유학원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더니 아들이고 딸이고 안 하겠다고 난리네? 그냥 돈으로 달래. 그러니 어쩌겠어. 어학원 맡아줄 똑똑한 며느리한테 물려주든가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수진씨,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볼래? 난 자기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원장님 소개로 저는 남편과 선을 보게 됐어요. 사진과를 졸업한 남편은 친구와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종종 시어머니가 적자를 메꿔주고 있었죠. 남편은 돈 많은 엄마를 믿고 스튜디오 운영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의 장점은 솔직함이었어요. 그 솔직함에 반해 결혼까지 했지만 살다 보니 솔직함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 속을 뒤집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학원 물려줄 테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그랬죠? 수진씨가 지금까지 5번째예요. 나랑 선본 유학원 직원 말이에요. 처음엔 다들 호기롭게 달려들었다가 2-3번 만나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재미없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빈말도 잘 못한다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수진씨도 이 자리가 괜한 시간 낭비다 싶으면 지금 바로 가셔도 돼요. 엄마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댈게요. 더는 엄마한테 시달림 안 받게 잘 말해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런 걱정 안 해요. 원장님 소개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싫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난 아직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난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별로면 그땐 내가 직접 원장님께 얘기할게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우리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거짓말에 치여 가슴앓이를 했던 저로서는 꾸밈없는 남편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제가 빈말을 잘 구분 못했던 터라 오히려 남편의 직설적인 화법이 제겐 더 잘 맞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런 저와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사귀자고 대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이자 애인인 남편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촬영을 나갈 때마다 함께 따라다녔거든요.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지역별 뷰포인트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덕분에 인생샷도 꽤 건질 수 있었죠.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비춰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연애하는 기간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었다면 절친이 됐을 정도로 죽이 잘 맞았거든요. 연애를 한 지 2년이 넘어서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결혼을 닥달한 건 시어머니였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하루라도 일찍 결혼해서 남들보다 먼저 자리 잡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남은 상황에 저마저 시집을 가면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하루는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난생 처음 포장마차에 가게 됐어요. 소주에 오돌뼈, 꼼장어를 안주 삼아 아빠랑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네 엄마랑 연애할 때 포장마차에 자주 들리곤 했었다. 그땐 돈이 별로 없어서 우동 한 그릇 시켜놓곤 둘이서 한 젓가락씩 나눠 먹곤 했지.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종종 같이 나올 걸 그랬어. 꼭 지나고 나서야 후회가 된다니까. 수진아, 아빤 네 엄마랑 살았던 추억만으로도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고 너도 이제 네 행복을 찾아가. 그래야 나중에 혼자 남아도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 거 아니니. 아빠한텐 아빠 인생이 있고 너한텐 네 인생이 있는 거잖니.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그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날 아빠 말에 대해 아빠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비록 몸은 따로 살지만 가끔씩 아빠랑 밖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생일이나 명절에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완전한 이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사는 형편이 괜찮은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혼수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양껏 챙겨 보내주려고 하셨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며 마다하는 형국이었어요. 다만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시댁에 들어와 살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남편도 저도 처음부터 분가를 계획했던 터라 모른 척 넘겨버렸죠. 어머님도 더는 분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셔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때 또다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장이 나빠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낮이고 밤이고 밖으로 나다니기만 하지. 지 엄마 챙길 줄도 모르고 말이야. 35에 남편 앞세워 보내고 이날 이때까지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덕고 너인처럼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니들 내외가 들어와 살면 집도 북적일 테니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고독사 할 걱정도 없고 좀 좋니? 나 이거 진심이다. 허투루 듣지 마.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막 넘어가는 시점에 합가 얘기를 꺼내시니
왠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작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껏 혼수 채워 집까지 다 꾸몄는데 이제와 이러시면 어떡하나 야속한 마음이 컸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엄마,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학가를 바랬으면 진작에 그러자고 말할 것이지. 집 구하고 혼수 채울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린 어떡하냐고. 합가를 해도 당장은 안 되니까 주영이한테 일찍 들어오라 그래. 기집애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대학도 안 가고 그렇다고 취직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 엄마, 남의 집 자식 유학 보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딸이나 챙겨. 저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 불똥이 신우이한테 튀는 바람에 합가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덕분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당장 합가는 힘들지만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전보다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어머님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 좋다는 약도 구해드리고 어머님이 무리하지 않도록 유학원 업무도 제가 더 맡아서 했고요. 우리는 나와 살면서 신우이한테만 어머님 부양을 떠넘기기 싫어서 내가 좀 더 움직이자 싶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신우이도 조금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요. 하물며 남인 저도 이렇게 하는데 딸이 안 하랴 싶었는데 안 하더군요. 제가 해다 준 밑반찬을 먹어보곤 짜니 다니 투정만 많고 어머님이 집안일 하시기 힘들까봐 퇴근 후 장 봐서 시댁에 찾아가면 왜 연락도 않고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냐고 성질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지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면 제 팔에 찰싹 달라붙어선 혀 짧은 소리까지 해대며 이것저것 요구하기 일쑤였죠. 제 남편한테 그랬다간 욕이나 먹고 혼날 게 뻔하니까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지간하면 사주곤 했는데 점점 요구하는 것들 가격이 상식을 초월한 것들이라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을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우리 엄마 죽으면 유학원 언니가 꿀꺽 할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언니 시집 올 때 나한테 딸랑 정장 한 벌밖에 안 해줬잖아요. 다른 집들은 시누이한테 명품백 정도는 당연히 해온다던데 언니 너무 날로 먹으려 드는 거 아닌가? 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마한테 말해서 유학원 내가 맡겠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나이도 어린 기집애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말을 해도 요따구로 하지 뭐해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식한테 유학원 물려주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는데 그거 아가씨가 물려받아서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유학원에 나와서 일부터 배우세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유학원 이끌어 가야죠. 일 배우고 나중에 유학원을 갔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요. 참다 못해 속에 있는 말 좀 했더니 그걸 지 멋대로 편집해서 어머님께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혼 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님은 제가 자기 딸한테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직장에서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엄청 갈구셨어요. 그리곤 제가 해다 드린 밑반찬을 보란듯이 제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 부으셨죠. 그 일이 있고부터는 시댁에 반찬을 싸다 나르는 일을 그만뒀어요. 퇴근길이고 쉬는 날이고 시댁에 들리는 일도 그만뒀고요. 옹졸한 행동이었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오는 게 없을 망정 타박은 말아야죠. 그렇게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만성 신부전증이라서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했는데 투석 튜브를 삽입한 부위에 염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을 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저희 내외와 시누이한테 이 시기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닥달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랑 주영인 그렇다 쳐도 이 사람한테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안 되지. 본인 의향도 안 묻고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왜 귀한 남의 집 딸 신장까지 넘보고 그래? 내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시애미 위에 신장 정도는 떼줄 수 있지. 뭘 그래? 시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더냐? 아픈 부모 앞에서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는 게 말이 되냐고. 수진아, 내 말이 틀렸니?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엄마, 올케 언니는 싫은가 본데? 유학원 준다 그럴 땐 방실방실 웃더니 신장 떼달라니까 똥 씹은 표정이잖아. 언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유학원 달랬어요? 자기들 멋대로 준이 많이 해놓곤 신장 안 대준다고 난리더라고요. 솔직히 저요, 그깟 유학원엔 1도 관심 없어요. 전 직장 그만두고 당장 생활비 벌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지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툭 하면 마치 제가 유학원 받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몰아가니까 정말 기분 더러웠어요. 결국 그날 저도 적합도 검사를 받았고 얼마 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왔지 뭐예요. 심지어 혈액형도 같았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간 빼먹을 토끼 보듯 했어요. 그 눈빛이 소름 끼쳐서 점점 더 시댁과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여우 같은 시누이는 좋아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언니라서 말이야. 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몸에 칼자국 나면 큰일이잖아? 비키니도 못 입고 말이야. 올케 언닌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몸에 칼자국 나는 거 상관없잖아. 시어머니한테 신장 떼주고 얻은 상처인데 오히려 자랑스럽지 뭐. 언니, 신장 덕에 유학원 얻었네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남는 장사지 뭐. 그깟 신장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그 큰 유학원을 통째로 입에 넣는데 이보다 큰 이익이 어딨겠어요? 언닌 정말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사세요. 그렇게 부러우면 아가씨가 신장 떼어드리지 그래요. 나보다 적합도는 낮아도 이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한 살이라도 젊고 싱싱한 신장이 더 좋지 않겠어요? 다행히 아가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날 이때까지 집에서 놀았으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테니까 상태가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으니 이식 수술 뒤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될 테고, 그러고 보니 아가씨 신장이 제 거보다 훨씬 낫겠네요. 이참에 어머님 유학원도 아가씨가 가지면 괜히 힘들게 구직활동할 필요도 없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도 혹하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집에서 부모 등골만 빼먹는 주제에 지 몸뚱아리는 그렇게 소중해야 하면서 남의 몸에 나는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꼴이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둘 다 됐다. 당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벌써부터 이러쿵저러쿵 떠들 필요 없어. 때 되면 그때 정해도 되니까. 어머님은 아주 장기 맡겨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친정 아빠와 동업을 하던 친구가 사업을 부도내고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아빠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 뭐예요. 하루아침에 집이며 땅, 은행 잔고까지 모조리 날리게 되자 그 충격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3일을 꼬박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나온 아빠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에 말도 잘 못하시고 정신까지 어눌하게 변해버리셨지 뭐예요. 주변에서 뇌경색은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좋대서
그 방면으로 꽤 유명한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치료와 시술들이 많아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루아침에 친정도 망해버린 상황이라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정말 간절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더니 시어머니는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병원비는 걱정 마라. 우리가 남이니? 내 며느리 친정일이면 내일이나 진배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아버님 쾌유만 빌면 돼. 전문 간병인 붙여줄 테니까 네 몸 상해가며 간병하지 말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네 몸이 지치면 친정아버지 간병도 힘들어진다. 내 말 듣고 집에 들어가 좀 쉬어. 큰일을 당해보니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님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이런 어머님께 신장을 안 주겠다고 그 난리를 친 게 창피할 정도였죠. 몇 개월 뒤, 다행히 아빠는 차도를 보여서 불편하나마 퇴원을 할 정도는 되셨어요. 빚잔치로 끝나버릴 줄 알았던 아빠 재산 중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남아있어서 그걸 팔아 저희 집 근처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니가 내주신 아빠 병원비를 갚았고요. 다행히 정부에서 간병비 지원도 받고 복지센터에서 목욕 서비스도 해줘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 노노케어라고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아직 아빠 혼자 거동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활치료를 잘하면 조금은 차도가 있을 거란 말에 아빠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저는 회사와 친정, 저희 집을 오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저도 점점 지쳐만 갔죠. 그 제 모습이 보기 딱했는지 남편이 차라리 저희 아빠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시면 당신도 덜 힘들 거고 아버님도 덜 외로우실 것 같아.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당신은 아버님께 말씀드려. 안 그래도 제가 아빠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 꺼냈던 건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서 당장 아빠한테 달려가 말씀드렸더니 극구 사양하시지 뭐예요. 차라리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겠다고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시집간 딸 발목을 잡겠냐며 싫다고 말이에요. 사위 집에 들어가 살 바에야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요즘은 요양병원 시설이 그렇게 좋다는구나. 같은 연배 친구들도 사귀고 간호사도 상주해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 길게 생각 안 해도 이게 낫겠다 싶어. 그러니 내 뜻을 잘 따라줬으면 한다. 아빠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아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전보다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처음엔 내 부모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병원에 찾아가 시설과 의료진을 보니 오히려 그동안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던 게 아닐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일도 안정이 되어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투석을 받아오셔서 몸도 많이 붓고 무엇보다 몸이 더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담당 의사는 당장이라도 이식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또다시 누구를 공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었죠. 당시 남편은 남미로 촬영을 떠난 상태라 신우이랑 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가 맡아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 문제도 있고
제가 당장 몸을 못 움직이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하필 그이도 촬영 떠나고 없어서 저 대신 아빠를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언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돈어른 전 재산 잃고 쓰러지셨을 때 누가 달려가서 일 처리해줬어요? 그 많은 병원비 누가 내줬냐고요? 그런데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와서 신장 주기 싫다고 이러기에요? 그럼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죠. 비록 그 돈을 다 갚아드리긴 했지만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네 신장 받자고 그 돈 내줬던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난 그 병원비 내줬을 거야. 그런데 며느라, 나도 사람인지라 죽고 싶지 않구나.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곤 해도 남의 장기를 꺼내다 내 몸에 붙이는 일 아니니?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나 이상 증세가 나오기도 쉽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합한 장기로 수술을 받고 싶은 것뿐이야. 내 친정 아버님이 걱정이라면 내가 얼마가 들더라도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제가 공여자로 나서기로 했어요. 피검사를 하고 콩파, 초음파, CT, 그 밖에 폐, 유전자, 위 내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사회복지사랑 상담도 진행했어요. 정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 건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알레르기 검사를 마친 뒤 베드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려는데 한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제 손에 쪽지를 전해주지 뭐해요. 그 쪽지를 확인한 저는 당장 일어나 가방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따라 나온 시누이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을 떠났죠. 그렇게 달려 아빠가 계신 요양병원에 도착한 저는 아빠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로부터 받은 쪽지엔 부친 위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수술 전 검사를 받느라 휴대폰을 병실에 두고 갔는데 저희 아빠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를 시누이가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오늘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일단 자기 수술이 먼저니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어차피 나이 들면 죽는 건 당연한데 산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다 죽어가는 노인네 목숨이 중해? 내 수술 끝날 때까지는 네 올케가 알지 못하게 휴대폰 숨겨라. 오늘 수술 못하면 쟤 마음 달라져서 신장 안 준다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시어머니한테 주사를 놓느라 함께 병실에 있던 간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베드를 잡곤 제게 알려준 거였죠. 안 그래도 어머님 수술 때문에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던 남편은 저희 아빠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상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함께 서주었죠. 그런데 그날 밤 시누이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왔나 보다 했는데 언니, 우리 엄마 수술실 들어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막말로 사돈 어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만 달라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어차피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는데 장례 좀 당겨서 끝내고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요. 우리 엄마 살려야죠.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시누이 뺨을 쳤어요. 네가 인간이냐? 이 사람 몇 시간 전에 아버지랑 이별했어. 너한테 엄마가 중요한 것처럼 내 와이프한테는 아버님이 중요해. 엄마 신장 이식? 그걸 왜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랑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건방 떨지마 이 기집애야. 남편은 시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내던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를 통해 그동안 엄마와 여동생이
제게 저지른 일들을 전해 들은 남편은 울먹이며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제게 양도해 주었고요.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길길이 뛰었어요. 그리고는 통화 말미에 그러더군요. 그 집을 주는 대신 신장을 내놓으라고요. 그 말에 뚜껑이 열린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인지 알리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이 증인을 서주겠다고 나섰지 뭐예요. 거기다 그날 통화를 들은 간호사도 증언을 해주어서 저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은 어머님과 의절을 하게 됐고 스튜디오를 정리한 돈으로 캠핑카를 샀다고 하더군요. 전국을 돌며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는 일을 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병세가 더욱 악화돼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누이는 수술 자국 생기면 평생 비키니는 입을 수 없다며 절대 자기 신장을 못 내준다고 뻗대고 있다더군요. 자기 엄마가 죽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알까요? 자신의 악행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았다면 인생 그리 살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